여러분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뵈니까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강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의 수준을 전번 대덕단지에 있을 때는, 대덕특구에 있을 때는 대학 수준으로 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넓은 데로 옮겨왔으니까 강의 수준을 좀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 수준은 대학원 수준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경제학 교수를 35년 하면서 경제학자들이 풀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도 그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일자리 문제와 소득 분배 문제예요. 이것만 해결되면요, 사회적으로 거의 모든 문제가 없어져요. 일자리 좋은 거 있고 소득 있는데 누가 도둑질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하면 누가 사기치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가 경제학적으로는 명확한데 실질적으로 되지가 않아요. 이 회사가 자본금 10억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데이터를 보니까 자본금 10억을 가지고 제조업을 하면은 고용이 8명 늘어난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은 10억 가지고 제조해도요, 고용 8명 안 늘어납니다. 10억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제조업? 공장 짓고 뭐 기계 사고 나면 뭐가 있겠어요? 고용 뭐 그렇게 해가지고는 수지가 안 맞아요. 서비스업을 하면은, 어떤 컨텐츠를 만드는 서비스업을 하면은 10여 명 늘어난답니다. 10억 가지고. 그런데 자본금 10억의 회사 가지고요, 아까 나와 있는 연봉 2억 이상 되는 사람이 지금 24명입니다. 연봉 1억 이상 되는 사람이 57명이에요. 57명? 그러면 그 밑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가 또 무지무지 많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무지무지 많습니다. 10억 가지고 이런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투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괜찮은 회사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사기를 치는지 안 치는지를 보려면 제품을 봐야 돼요. 밀가루 반죽해가지고 화장품으로 파는 건지,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비싸게 받아먹는 건지.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여간 그렇게 해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이걸 억지로 하라, 그런 건 절대 아니지만은 분명히 정의로운 사업이고 국가가 표창을 줘야 할 사업입니다. 자, 어떤 노처녀가 결혼 상담소에 갔습니다. 직원이 어떤 남자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나를 즐겁게 해주고 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해주고 요리도 잘하고 깔끔하고 내가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고 이런 남자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시집을 못 갔겠지만은, 그러니까 결혼정보 이 직원이 그런 상대가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뭡니까? 텔레비전을 하나 사십시오. 자기가 원할 때 항상 곁에 있어주고 항상 즐겁게 해주고 요리도 잘하고 새로운 정보를 늘 전해주고, 그게 텔레비전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다 보면 자기 스폰서나 파트너가 자기 마음에 꼭 든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이상 조건이에요. 내가 난 놔둘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무지무지 많아. 이 자식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고. 만약에 모든 인간이 자기 이상에 딱 맞는 상대를 골라서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아마 인류는 멸종하고 없을 겁니다. 그런 남자가 없거든, 그런 여자도 없어요. 거의 멸종하고 없을 거예요. 대충 맞춰 사는 거예요. 맞춰 사는데 살아가면서 바꾼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기에 파트너분들이나 스폰서분들이 자기 마음에 딱 안 들더라도 고쳐가면서, 그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는데,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상호작용의 기준은 원칙입니다. 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상호작용을 하면서 맞춰가는 거지, 내 마음에 딱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자,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강의는 인문원료 2, 지난번에 1을 했는데요. 이건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는 논어의 공자님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 안중근 의사가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아니하면 난성대업이라고 바꿨어요. 대업을 이룰 수가 없다. 자기 꿈을 이룰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KTX를 타고 부산을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KTX 그 무지하게 빠르죠? KTX를 타고 부산에 가는데 차에 타고 바로 옆에 차창 밖을 내다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신이 어지러지라고 멀미가 날라 그래요. 그렇죠? 얼마나 빨리 지나가든지. 그러나 먼 산이나 먼 구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신이 어지러지하지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KTX보다 더 빠른데 바로 눈앞에 일을 가지고 일이 일비하면 멀미나서 KTX 내리고 싶어요. 아이고 나 이거 때려치워야 되겠네. 때려치워서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좋은데 KTX보다 부산에 더 빨리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래서 바로 눈앞에 이게 일이 일비하고 그 눈앞에 일 가지고 성질내고 그렇게 하다가는 부산에 갈 수가 없다. 그게 임무원리.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가 없다. 그런 말이죠. 자, 학창 시절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럽니까? 내가 사회에 나가서 지금 공부를 안 하면 내 꿈을 이룰 수 없으니까 지금 죽어라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학창 시절에 공부하고 싶은 놈은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연애하고 싶고 PC방에 놀고 싶고 애들하고 등산 가고 싶고 다 그래. 축구하고 놀고 싶고. 그런데도 그걸 참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멀리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생각하지 않은 사람은 커가지고 뭐 됩니까? 건달밖에 더 될 게 뭐 있어요? 자, 애터미 사업은 마라톤입니다. 마라톤이지 단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이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고 지금 텔레비전에서는 100세 상품, 100세 보험 상품이 무지하게 나오잖아요. 한 회사에서 그 내니까 다른 회사 경쟁적으로 우리는 100세까지 보장한다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공공연하게 그렇게 됐어요. 대기만성. 대기만성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노자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큰 그릇을 만드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 말이에요. 뭐 큰 그릇을 그러니까 우리 찬장에 밥그릇 그게 아니고요. 옛날 중국에서 임금들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큰 그릇을 만들었어요. 그 당시 무슨 뭐 주물 기술이 발전한 것도 아닌데 그런 거 만들면 시간이 무지무지 오래 걸려요. 이게 세계에서 제일 큰 솥이라고 그럽니다. 요 충북 괴산군에서 만든 가마솥이죠. 이게 쌀 50가마 밥을 지을 수 있대요. 그래서 4만 명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솥이랍니다. 요걸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불구멍이 하나 있는 게 아니고 12개가 있어요. 저게. 여기 쌀 50가마를 붓고 밥을 지어야 되는데 그 불구멍 하나 가지고 되겠어요 그게? 이게 대기만성이에요. 그러니까 대기만성은 원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릇을 만들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것은 뭐냐면 큰 인물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말이에요. 큰 인물이 되는 데는. 자, 그러니까 큰 부자가 되는데도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다. 물론 졸부들이 있어요. 졸부는 졸지에 부자가 된 사람 졸부라 그러죠. 복권에 당첨된다든가 자기 농사 짓고 있는데 갑자기 그 공단으로 또는 도시로 편입된다든가 지목이 변경돼가지고 뭐 상업지구가 된다든가 그럼 졸부가 되는데 졸부치고 내 잘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니 졸부 졸망 그러거든요. 졸지에 부자 된 놈은 졸지에 망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응? 복권에 수억 수십억에 당첨된 사람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전부 알코올 중독자나 거지가 돼서 노숙자가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어떤 복권이 나옵니까? 연금을 주는 복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한꺼번에 주니까 완전히 알거지가 되더라. 그게 졸부 졸망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멀리 생각해야 된다.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대업을 이룰 수가 없다. 이 실험이 미국에서 이루어졌어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에서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실험의 개요를 얘기하면요. 여기 월터 미셸 교수라는 심리학 교수가 4살 배기 유치원 애들을 데려다 놓고 마시멜로우는 우리 같으면 솜사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미국의 어린이들이 무지무지 달고 맛있어요. 그걸 각 방에 갖다 놓고 이걸 네가 15분간 먹지 않고 참으면 내가 2개 줄게. 그거예요. 그런데 요 15분간 먹지 않고 참느냐 못 참느냐 하는 것을 실험한 거예요. 그런데 또 갖다 놓고 혼자 놔두고 그러니까 그 방에 4살 배기 얘만 있으니까 먹어라 먹지 마라 지시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누구 결정이에요? 지 결정. 엄마 결정이 아니고 지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가버렸어요. 나가버리고 그 범죄 수사할 때 거울 뒤에서 보는 거 있죠? 보니까
어린애들 행동이 구구각각이에요. 어떤 놈은 신경질 나서 의자를 걷어 차는 놈, 어떤 놈은 그걸 안 보려고 노래 부르는 놈, 어떤 놈은 눈을 가리고 안 보려고 하는 놈. 결국은 600명을 가지고 실험을 몇 년간 했는데 마시멜로를 끝까지 안 먹은 아이들은 3분의 1이었습니다. 그걸로 실험은 끝났어요. 마시멜로를 15분간 참느냐 못 참느냐 그거까지 끝났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13년 후에 이들이 어떻게 컸는가를 봤어요. 그런데 마시멜로를 안 먹은 애들, 참은 애들이 학교 성적도 훨씬 좋고 대인관계도 훨씬 좋고 참는 것도 잘 참고 인간관계도 훨씬 좋고 비행도 안 지저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폭발적으로 지금도 연구가 계속돼요. 그 실험 대상이 됐던 아이들이 지금 40대가 됐는데 그때 안 먹고 참았던 애들은 지금 전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됐어요. 대학 성적도 훨씬 좋고 대학 성적이 우리 같으면 수능 시험이 있죠. 미국은 SAT라고 그럽니다. 무려 210점 평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IQ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면서 많은 학자들이 이제 도대체 인간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나는 학교 때 공부 못했는데, 나는 학교 안 나오는데 그거하고 성공하고는 아무 관계가 조금 있어요. 20%. 나머지 80%는 내가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거기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마시멜로 실험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Okay, so here's the deal. There's a marshmallow. You can either wait, and I'll bring you back another one, so you can have two, or you can eat it now. So you can eat it now, or you can wait, and I'll bring you back two. Okay? Okay, I'll be back. And I'll be back in a little. If we wait, you'll give us two? Yep, if you wait, you get two, or you can eat it now, whichever you want. Okay? I'll be back in a little bit. I'm gonna wait. Still eat some of it, so still good. Here it comes. There, Oh, what happened? she ate her. Oh, okay. Hi, Hunter, you win! You get two! Good job! You can eat it. You can eat them now. 예, 바로 눈앞에 이익을 탐하지 않고 조금만 참으면 더 많은 이익, 여기서는 100% 이익을 볼 수 있는 걸 참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후속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일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지금 추적을 하고 있어요. 추적을 하고 있는데 못 참고 먹은 사람들은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가 많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에요. 지금 다시 말하면 바로 눈앞에 마약을 먹으면 기분이 무지무지 좋답니다. 저는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유혹을 못 참는 거예요. 못 참고 먹어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안 하고 엉망진창으로 사는 것은 바로 눈앞에 마시멜로를 먹은 겁니다. 공부하는 것보다 연애하고 PC방 가고 극장에 가는 게 더 재밌거든요. 그걸 참는 능력,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만족지연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신분석학의 원조인 프로이트가 한 말입니다. 인간이 지금 현재 만족을 다음으로 연기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엄청나게 큰 인간의 성취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고 싶은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지금 해야 할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충동 제어, impulse control이라고도 하고 의지력, willpower, 자기 제어, self control, self control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경제학에서는 시간 손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것이 자기 self control,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이걸 때려치고 싶은데 원래 멀리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셀프 컨트롤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소위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라고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계속 강조한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자가 이 자식을 물어 안 물어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물은 즉각 반응이 온단 말이에요. 밥 먹는 개에 건드려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주인이라도 사정없이 물어요. 즉각 반응이 와요. 평소에는 그렇게 주인을 잘 따르던 개가 밥 먹고 있는데 건드려 봐. 산하게 덤벼들어요. 만약에 인간 같으면 조금 생각해 볼 거예요. 아이고 주인이 그러는데 좀 참자. 동물은 자극, 외부 자극과 자기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어요. 시간이 바로 그러므로 인간은 그런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게 외부에서 자극이 있으면 그걸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내가 성공하고 또 사회성을 좋게 하는 생각해 보는데 즉각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대부분 실패해요. 대부분. 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요. 자, 그래서 자제력이라고 이 간단한 실험이 몰고 온 여파는 무지무지 큽니다.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고 변수를 바꿔가지고 계속 소위 감성, 인간의 이성과 감성이 있는데 이성보다는 감성이 인간의 성공에 결정적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계속 연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소위 이게 소탐대실이라는 게 앞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이익을 위해서 탐욕을 부리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 우리 속담에 빈대 잡으려고 토가삼간 태운다고 똑같아요. 빈대 타 죽으면 기분은 좋은데 지가 살 집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비원칙적인 방법, 투기적인 방법이나 또는 편법을 동원해서 바로 빨리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소탐대실합니다. 나중에 무너져요. 마찬가지로 고진감래 이런 말 있죠.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이것은 지금 현재 어려운 일을 참고 견디면 반드시 성공한다. 지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전 교육학자들이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요. 과거에 IQ라는 것이 있습니다. IQ, 지능지수 있죠? 이것은 학자들이 IQ는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EQ,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감성지능인데 인간의 감성은 외부 자극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커나가면서 부모들이나 학교의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그것이 길러진다는 거예요. 일단 머리 수준, IQ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는데도 감성이 점차 즉각 화를 내던 애가 좀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을 배려도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손자를 키워보니까 한 놈 있을 때는 저만 아는데 두 놈 생기고 세 놈 생기니까 동생들 배려하더라고. 나눠 먹어야 된다는 걸 알더라고요. 이게 그게 감성교육이에요. 저만 알던 놈이 나 말고 다른 놈들도 먹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교육학계에서 크게 받아들이는 게 이것은 교육과 훈련에 의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EQ가 IQ보다
성공에 결정적인 80% 영향을 준다. 요게 이제 EQ라는 말, 다시 말하면 감성지능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요 말, 피터 셀러비 예일대학 심리학 교수입니다. 저명한 교수예요. 이 양반이 논문을 써서 발표를 했는데, 데니얼 골맨이라는 이 사람은 심리학자인데 저술로 가지고 대중적입니다. 대중적인 책을 썼어요. 그 책이 미국에서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감성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번역대에 나와 있어요. 자, IQ라는 것은 학교에서 낸 문제를 누가 더 잘 푸느냐 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 IQ는 학습지능이에요. 학습지능. 알프레드 비네라는 사람이 1905년에 만들어낸 건데, 이건 프랑스 심리학자이고 프랑스 의사입니다. 이때 1900년대 초에 프랑스에서는 대중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과거에는 귀족만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평민들도 교육을 해놓고 한 반에 넣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학습 지지나 공부를 못 따라오는 애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이 비네 박사에게 저 사람들에게 저 얘들 학습 지지나 얘들에게 보충 교육을 시켜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충 교육 시켜야 될지 좀 선별해 달라, 이렇게 해서 만든 게 IQ예요. 그래서 이 닥터 비네가 문제를 만들어 가지고 공부를 무지무지 잘하는 애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중간쯤 한 애들이 풀 수 있는 문제, 이걸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금 IQ 테스트의 아주 이 밑바탕입니다. 그런데 IQ 테스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하면 정규 분포 평균을 100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동년배, 나이가 같은 사람들을 몽땅 측정해 가지고 그걸 평균을 내 가지고 평균 점수를 100으로 했어요. 그리고 평균보다 낮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규 분포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와 같이 여기서 IQ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습니까? 매우 선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공부를 못 따오는 애들에게 보충 교육을 어떻게 시킬까? 그걸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인간의 머리를 규정하고 능력을 규정해버리는 아주 못된 것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IQ는 유전이 어떻게 되느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유전 계수는 0.5입니다. 유전적으로 머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IQ의 0.5밖에 안 되고 나머지 0.5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느냐 유전이냐 아니냐를 뭐 가지고 연구하겠어요? 쌍둥이를 가지고 연구하면 돼.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똑같답니다. 근데 일란성 쌍둥이를 같은 환경에서 자라난 애들하고 어떻게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다른 고아원으로 가버렸다 그러면 환경이 다르잖아요. 얘들의 지능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유전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아야 돼. 이놈이 어디서 크든 똑같아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자가 50% 같답니다. 이 경우 환경이 다른 곳에서 커난 아이들과 똑같은 부모에서 커난 아이들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조사해봤더니 유전계에서 0.5 이렇게 딱 나왔어요. 그런데 요 프린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IQ로 조사해봤더니 어떻습니까? 평균 IQ가 계속 올라가요. 이걸 프린 효과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도 다 조사해봤어요. 다 조사해봤더니 모든 나라의 국민들의 IQ가 평균이 계속 올라가요. 왜 그러냐? 학자들과 해석이 분분한데, 우선 저렇게 올라가는 이유가 IQ 테스트를 국민학교 때 해, 중학교 때 해, 고등학교 때 해, 대학교 때 하니까 시험 문제 푸는데 도사가 됐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학습이 돼서 학습이 문제 푸는데, 그 다음에 음식, 영양, 환경이 좋아졌어요. 좋아졌어. 그 다음에 의사들은 질병 때문이다, 의학의 발전이다.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IQ 테스트를 해보면 아픈 사람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보다 낮게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건강이 IQ를 높여주지는 않지만 떨어뜨리지를 않는다. 그러면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IQ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IQ가 가만히 있다, 그것도 아니죠. 올라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IQ하고 EQ하고 성공 관계를 따져봤더니 농경시대와 산업화 시대는 IQ가 중요해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랬어요. 왜? 모든 걸 시험으로 결정을 했어. 시험으로. 사회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으니까 고등고시, 그 다음에 의사고시 전부 시험으로 행정고시 했기 때문에 시험 점수만 잘 보면 그놈이 출세했어. 그러니까 IQ 높은 놈이 출세했지. 근데 이제 그 시대가 지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IQ가 인간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은 20%고 인간의 감성이 성공에 기여하는 게 80%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학교 성적과 사회적 성공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해 봤더니 하버드 대하고 일리노이 고등학교 1등, 2등 한 놈이 어떻게 사는가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학교 성적하고 사회적 성공하고는 별 관계가 없더라 그런 말이에요. 1등, 2등이 사는 놈이나 중간 꼬레비가 사는 놈이나 성공 확률이 거의 같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뭐가 결정하는가 봤더니 사회성,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하더라. 지금 그런 얘기.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인간의 능력을 어떻게 IQ라는 숫자 하나 가지고 결정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별의별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수학은 못하는데 음악은 굉장히 잘하고, 음악도 못하고 수학도 못하는데 미술은 잘 그리고, 그렇잖아요.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고 달리기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자 보스턴 의과대학 신경과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우리 인간의 지능은 9가지더라 그 말이에요. 9가지. 현재 밝혀진 것까지 9가지예요. 이 중에 나는 저게 뛰어나. 이 가드너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이 9가지 지능 중에 1개 내지 3개는 탁월하답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렇지 이것을 강점 지능이라고 했어요. 모든 인간은 강점 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자기 강점 지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합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 그런 말이에요. 혼자 하면 자기 강점 지능 하나밖에 안 나와요. 자, 먼저 언어 지능이 있어요. 말 무지무지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박 회장님 말 잘하죠? 이게 언어 지능이 무지무지하게 발전해요. 9번째 실존 지능, 영성 지능이라고 있는데요. 나보다는 우리, 돈보다는 가치, 이걸 추구하는 지능이 없었더라면 우리 박 회장님은 주수도 이상 가는 사기꾼이 됐을 거예요. 근데 9번째 지능, 영성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나보다는 우리, 돈보다는 가치를 추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우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말 무지무지 잘하는 사람이 있죠? 옆에. 여기서 들으면 이쪽으로 나오는 사람도 있죠? 이게 언어 지능이 굉장히 발전한 사람입니다. 나는 어디다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2번째, 논리 수학 지능. 정말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따져도 되겠더만은. 계속 따지고 논리적으로 뭐 이게 수학 잘하고 공학도들이 주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세심하게 따지고 사물을 비판적으로 보거든요. 비판적이라는 것은 누구를 비난한다 그 말 아니에요. 어떤 일이나 사안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수리지능이 굉장히 발전한 사람들이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못하는데 내가 이게 미국 유학 가가지고 그런 사람 봤어요. 수학 천재인데 거기에 한 학생이 수학만 잘하면 무대, 삼국지도 안 읽어본 놈이 말이야. 뭐 인생을 알아. 그랬단 말이에요. 이놈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기는 그놈은 수학만 했지 삼국지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 그런데 이놈이 어느 날 나타났어요. 삼국지를 다 읽고 그걸 수학적으로 분석해 왔어. 내가 분석해 보니까 이건 모순이라 이거야, 수학적으로 말이야. 그래서 그놈이 놀란 게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한 놈이 나중에 졸도할 뻔했어요. 어떻게 삼국지를 수학적으로 다 분석해가지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공간지능. 공간지능이 굉장히 발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인테리어라든가 조각이라든가 어떤 미술의 상품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공간 지각이 굉장히 발전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박 회장님 이게 굉장히 발전했어요. 이게 어떤 색상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민감하게 찾아냅니다. 인간의 미익적 감각을 민감하게 찾아내요. 신체 운동 지능. 이것은 뭘 만들기를 잘해. 몸 또 동작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의사표현을 잘해.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발전해요.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에 의하면 말보다 바디랭귀지로 의사표현이 훨씬 잘 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중대장이 나 있는 거 상관하지 말고 중대에 고쳐야 될 거 있으면 말해. 말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중대장이 돼서 나쁜 소리를 했더니 인상을 써. 그건 바디랭귀지야.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기분 나쁘다 그 말이죠 지금. 그래서 바디랭귀지가 훨씬 정확하다는 거예요. 음악지능. 절대음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죠. 모차르트 같은 분은 4살 때부터 작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차르트는 다른 측면에는 어떻습니까? 천하의 반팽이죠. 이것이 발달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 다음에 대인관계지능. 요건 마당발들이 있어요. 얼굴 한번 보고 이름 한번 들으면 안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나중에 이름하고 얼굴하고 매치가 안 돼. 이 사람이 홍길동인지
김말동인지 모르겠어요. 얼굴은 봤는데 대인관계 지능이 무척 발달 안 했죠. 요 대인관계 지능이 발달한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를 잘하고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지를 잘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능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로 또 친목단체 모이면 그 돈 안 생기는데 앞에서 계속 주도하는 사람들 일 다 하고 대인관계 지능이 발전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성찰 기능. 이것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아는, 이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무지 많아요. 군대에서 진급 시기가 끝나면 어느 놈은 진급되고 어느 놈은 진급이 안 돼요. 그러면 진급 안 된다고 뭐라고 하면 내가 저런 것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 그러거든. 근데 그놈은 지가 못하다는 걸 몰라. 자기 성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계속 진급 안 돼요. 지가 뭐가 부족한지를 알아야 보강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는 자기가 매우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거든. 자기 성찰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은 자기 성찰, 내가 지금 뭘 하고 싶은지 요거요. 그러니까 우리 박 회장님이 얘기했죠. 자기가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되고 싶은 것이 뭔지를 잘 몰라. 막연하게 그냥 잘 살면 되겠지. 그게 아니고 자기 성찰 기능은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정확하게 뭔지, 그러면 내가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내 위치는 어디에 있는 건지 이걸 정확하게 안다고 자기 너 자신을 알라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요거 아는, 여기서부터 부자는 출발합니다. 그런데 세상 만사는요,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20-80 법칙이에요. 80%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20%만 그런 생각을 해요. 그 20%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이신 분들은 회원 100만 중에 여기 모였으니까 20%가 아니고 여기 지금 1%에 해당하는 분들이니까 아마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부자들 조사해 보니까 부자들을 우리나라 자수성가한 부자들 조사해 보니까 4분의 3이 자기는 중학교 때부터 나는 부자가 돼야 되겠다고 하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는 게 거의 100%예요. 나머지 4분의 1은 그런 신념이 없는데 왜 부자가 됐느냐? 상속받았거든. 그럼 넌 곤망해요. 곤망한다고. 그렇듯이 현재 자기 성찰, 내가 지금 왜 부자가 돼야 되는데, 내 상태는 지금 가난병인지 뭔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8번째, 자연친화적. 요게 동물이나 식물 키우기를 좋아하고 그 다음에 그걸 분류하기를 좋아해. 그리고 지리를 잘 알고 어디를 한번 가보면은 우리는 어딘지 모르겠는데 금방 알아요. 금방 찾아가. 여기 그 길 아닌데? 또 길치인 사람이 있죠. 맨날 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요건 자연 친화 지능이 발달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를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나는 모른다, 나는 잘한다 하는 걸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발견한 게 실존 지능입니다. 이걸 영성 지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보다는 우리를, 성공 즉 돈보다는 가치를 추구하는 힘, 이것도 지능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간을 바라보는 눈, 다시 말하면 나는 왜 사는가? 내가 부모라면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뭘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쁘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나는 공부를 못했는데 학교에서 IQ가 별론데, 그 IQ는 학습지능이라니까요. 학교에서, 이건 하버드대학 교수가 한 얘기입니다. 학교에서 제도권에서 내놓은 문제를 누가 더 잘 푸느냐 하는 걸 예측하는 데는 IQ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 성공과 관계가 있는 문제를 하는 것은 거의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니까 교육학자들이 전적으로 수용하고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러 이 학교에서 다중지능 이론을 가지고 학습을 해봤더니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학생마다 전부 특기와 개성과 지능이 다 다른데 그걸 길러줬더니 얘가 굉장히 바르게 성장한다. 우리나라에도 이거 하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교육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일대 심리학 교수 아카데미 셀로비 이 양반이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 이론과 자기의 감성지능 이론을 합해가지고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내 감정이 어떤 건지, 내가 자녀를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부모를 어떻게 모시고 싶은 건지, 형제를 어떻게, 자기 감정을 분명하게 아는 능력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감성은 흐리멍텅 해가지고는
감성지능이 발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는 확실한 목표, 요거 목표만 있으면, 목표만 있어가지고는 안 돼요. 목표만 있으면 그게 뭐가 되냐면 몽상이 돼요. 몽상, 공상이 됩니다. 불굴의 의지와 실천력을 구비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머릿속에 그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몽상가이지 성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알았으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즉 외부 자극과 반응 간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 그래서 이 스티븐 코비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아우슈비츠, 여러분 아우슈비츠 아시죠? 유대인 홀로코스트, 대량 학살, 여기에 끌려갔다가 살아나온 비의과대학 교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써놓은 책이 우리나라에 나와 있어요. 프랭클 박사입니다. 정신건강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요 책인데요. 이것은 인간의 의미에 대한 탐구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책이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이 극한 상황 속에서 나치에, 예? 그런데 이 양반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의과대학에서 생리학 시간에 배웠던 것이 하나도 안 맞더라고 말이야. 뭐냐면은 인간은 영양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고 비타민과 미네랄을 어떻게 섭취해야 되고 그거 안 먹으면 죽고 그러면 안 죽더라 이거야. 그리고 잠을 몇 시간 안 자면 안 자면 죽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 자도 안 죽더라 이거야. 뒤지기 두드러 맞아도 안 죽더라 이거야. 근데 언제 죽느냐? 왜 사느냐는 의미를 잃어버렸을 때 바로 죽더라는 겁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데 이걸 잃어버릴 때 바로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정신치료법이 로고테라피라는 걸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의미치료라는 얘기예요. 정신병에 걸린 사람을 봤더니,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봤더니 지가 왜 사는지를 모르더라 이거야. 그럼 내가 왜 살아? 죽고 말지. 죽는 게 제일 편한데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테라피는 당신이 살아야 한 의미가, 이유가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신은 살아야 돼. 그러니까 살더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거 니체가 한 말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그 홀로코스트에서도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면, 처음에 자기도 이걸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자기 아내가 그때 24살이었는데 다 끌려 다 죽었어요. 가스실에 다 죽었어. 그때 자기는 자기가 왜 살아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자살하려고 그랬는데 자기는 의과대학 교수로서, 신경과학, 정신과 의사로서 내가 이 인간의 극한적인 상황에서 내가 나가면은 이걸 가르쳐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사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 이 목표,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부모님 모시고 애들 교육시키고 애들 집 사주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못했던 공부해보고 이 목표가 뚜렷하면은 아마 어려움 많을 겁니다. 어려움 많아요. 왜냐하면 다단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이걸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아마 10명에게 이야기하면 9명 거절할 거예요. 분명합니다. 이 경우에 이걸 내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이걸 이겨낼 수 있다. 자,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아까 마시멜로 실험에서 자신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능력, 이게 전부 자제력입니다. 동기화예요. 아무리 IQ가 높아도 공부를 안 한 놈은 성적이 나쁘더라, 그게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공부할 만한 동기가 없어.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데? 그게 뭐면 자기 동기화예요. 셀프 모티베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작심삼일, 동기화가 됐다가도 3일만 지나면 아이고 좀 다음에 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공부하는 바는 자꾸 동기화시키고 자극을 받는 것은 이런 데 와서 강의를 듣는 것, 혼자 집에서 책을 보는 것, 또는 파트너나 스폰서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극을 받는 것, 이런 것을 권장하고 있어요. 혼자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 끊임없이 동기화가 돼서 에너지가 공급되고 그래서 성공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타인의 감정을 인식하는 것, 타인의 감정을 이해해야 돼.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건지, 뭐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왜 나를 멀리하는 건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독불장군은 이걸 몰라요. 전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사자성어로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야 그 말 아니죠? 그 말이죠? 아이젠하워 장군의 예를 많이 드는데요. 아이젠하워 원수께서 2차 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이었어요.
장군들하고 회의를 하고 계단을 내려오는데 자기 참모 장군하고 참모 장군이니까 그게 뭐 별 3개짜리죠. 아이젠하워 원수니까 별 5개고 또 걸어오는데 밑에 쫄병놈이 하나 올라오더니 여봐 담배불 좀 줘 그랬단 말이에요. 그 아이젠하워 원수한테.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원수가 라이터를 턱 꺼내가지고 담배를 축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모 장군이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좀 새끼를 내가 혼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아이젠하워 군이 그러지 말라 이거야. 우리는 위에서 올라가니까 저런 계급이 보였지만 저 쫄병놈은 밑에서 올라오니까 우리 계급이 안 보였다 이거야. 그걸 혼내면 어떡하냐 이거야. 이게 역지사지예요. 그래서 결국 뭐까지 됐습니까? 대통령까지 되죠. 타인의 감정을 이건 상대방에 대한 배려입니다. 이거 해야 성공해요.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소통입니다. 소통.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돼요. 소통. 이게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소통.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이해와 배려. 그 다음에 지속적인 접촉. 계속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데 미팅을 만들고 센터 미팅 이런 한 게 접촉 유지가 안 되면요. 인사이트 인 마인드,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그 말 있죠. 보면 가까워지고 안 보면 멀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관리하는 건 이건 무슨 어떤 테크닉이 있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서로 소통하고 자꾸 만나면 가까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성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IQ가 아니고 여기 오신 분 중에 한글 모르는 분 없죠? 그 정도만 됐어요. 1, 2, 3, 4 모르는 분은 없어요. 그런데 이 감성은 처음부터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조절하고 자기 동기화하고 그렇죠? 상대방 감정을 이해해주고 인간관계를 좋게 해준다. 그러면 성공 뭐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합니다. 해요. 머리 좋고 나쁜 거 아무 상관없어요. 학창시절에 공부 잘했냐, 수학 문제 잘 풀었냐, 못 풀었냐 아무 상관없고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아무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한글 알고 숫자 알고 그 다음에 우리 국어 알면은 요 5가지 감성을 가지면 분명히 성공합니다. 이 중에 자기는 뭐가 결함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멀리 보자. 아까 전에 서두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임무원료 난성대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멀리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 대업을 이룰 수가 없다. 애터미 사업에서 대업이 뭡니까? 뭐 우리가 무슨 뭐 나라를 뭐 건지는 것도 아니고 뭐 나라를 건지기는 건지죠. 균형 잡힌 삶을 이루어가는 게 대업이에요. 대업. 경제적으로 자유롭고 사랑하고 자기 가족, 친인척, 사회 그리고 친구들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지금까지 배우고 싶었는데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못 배웠던 걸 한번 배우고 싶고 그리고 내 가족뿐만 아니고 내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국가에도 기여하겠다. 이게 균형 잡힌 삶인데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경제적인 자유입니다. 마누라, 자식 새끼, 친구, 부모님 잘 모시고 잘 사랑하고 싶은데 경제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 입만 떠벌린다. 에이, 그건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경제적인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정승처럼 벌자. 자, EQ를 높이자. 아까 5가지 그거 자기가 나는 뭐가 부족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동심 기대담 이 주역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이인동심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마음이면 그 말이죠. 두 사람 마음이 같으면 이게 이자는 원래 이자는요 우리가 이익할 때 이자인데 원래 이 이자의 뜻은 날카로울 이자입니다. 날카로울 이자. 이게 옛날에 칼이 날카로우면 이렇게 잘 쓰지요. 그 옆에 칼도가 붙어 있는 거예요. 표함 옆에 칼도. 그래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면 단금이니까 쇠라도 자를 단자입니다. 쇠라도 자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쇠라도 자를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속됩니다. 동심지연 귀치여라. 이게 마음이 같으면 그 말이에요. 마음이 서로 같으면 그 향기가 난초난차입니다. 난초와 같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아무리 단단한 쇠라도 자를 수 있고 그 향기가 난초와 같다. 이게 주역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인동심이 아니고 우리 애터미처럼 다인동심이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야. 다인동심이면 두 사람이 힘을 합해도 마음을 합해도 쇠라도 자를 수 있는데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기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월 3천만 원을 벌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기적을 이룰 수 있다. 제각각 각계 약진하면은 못 봅니다. 그래서 천행근 자각물 하늘의 움직임은 굳건하니 스스로 굳건하게 돼서 쉬지 말고 노력하라 그 말이에요. 이것도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은 굳건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되는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스스로 굳건하게 돼서 쉬지 말고 노력하라. 공짜로 얻어진 건 세상에 없다 그런 말이죠. 결론적으로 여시구진 우리 함께 전진하자. 2인 동심이면 세라도 짜리면 다인 동심이면 기적을 이룰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혼자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자. 여시구진 즉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함께 발전하자, 함께 전진하자 그 말이에요. 따라서 함께 시대가 변했으면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나가면 3년 후에 1000일 후에 분명히 1000만 원이 될 겁니다. 1000만 원 3년간 1000만 원 저축한다 그 말이 아니고 월 소득 1000만 원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 쉬지 말고 노력해서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